자, 그럼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3, 4월 달에 9주가 나와요. 9주가 나와서 따로 보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수업 시수가 부족하면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를 보시는데요. 교과서를 쭉 넘기다 보면 맨 앞쪽부터 넘기시면 이 책의 순서가 나올 겁니다. 쭉 넘겨보세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순서 나와 있죠? 컨텐트라고 해서 맨 앞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01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06번에 뭐로 끝납니까? 일단 넘겨봐야 되겠죠? 농지법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 어떤 법이고 무슨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문제는 몇 개로 구성되는지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공법입니다. 제 과목은 공법이에요. 이 공자는 공공할 때 공자죠. 공공의 법이라는 얘기죠. 요거의 반대는 사법입니다. 요건 개인사자죠.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고 공법은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한다. 그러니까 사법과 공법을 비교하면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하니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고요. 공법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약소 집단을 규제한다. 수직적이고 대단히 명령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할까? 이것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전혀 개인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물건을 약탈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막자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과목은 그냥 공법이 아니죠. 무슨 공법이다? 앞에 부동산이 붙었어요. 부동산 공법이다. 이 부동산 공법은 편의적으로 만든 얘기지 법과대를 가도요 이런 과목 자체는 없습니다. 이건 뭐다? 공법은 공법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입니다.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이죠.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A라는 자가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럼 A라는 자는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보존하려고 하겠어요? 개발하려고 하죠?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토지를 개발할 수는 없단 말이죠. 만약 여기 문화재가 있다든지 상수원 보호지역이 있다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국가가 적극 규제하죠. 개입을 해서 여기는 문화재가 있으니까 건물 짓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토지를 형질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규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 하면은 어떻게 얘기한다? 부동산에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공법은 굉장히 법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걸 시험 과목으로 만들려면 일정한 개수로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이 첫 번째 나와 있죠. 자, 법의 이름을 딱 보면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을 알 수 있다. 이건 국토자로 시작되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 대상. 국토 밑에다가 전국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법의 분량이 많다, 작다. 굉장히 넓을 겁니다. 넓고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법을 해석해 보면 전 국토를 계획에 입각하여 잘 좀 이용해보자 이거예요. 국토를 이용할 때 무작위로 이용할 수 없겠죠. 어떤 계획에 의하여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은 개인이 만든다, 행정청이 만든다. 개인이 만들 수 없겠죠. 행정청이 만들기 때문에 이 계획 밑에다가 행정계획이라고 적으세요. 행정계획입니다. 전 국토를 행정계획에 의하여 잘 좀 이용해보자. 이게 바로 이 법이에요. 법 이름이 길잖아요. 법의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길잖아요. 길으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겠다. 국토법률. 근데 대부분 분들은요, 이걸 국계법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토법률 이렇게. 여기선 12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항 중에서 12개니까
이 법을 놓치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대요. 전국 토지가 있다. 전 국토를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 땅과 보전 땅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개발 땅에서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보전의 지역은 규제하겠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개발의 지역에 딱 들어가면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중개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을 묶어보자. 두 번째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졌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뭡니까? 요 앞에 신자가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개발이죠.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5 신도시 있죠, 그죠? 105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중개사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하여 도시개발법을 공부한다. 여기서는 6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6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이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건 바로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하면은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 정비사업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재개발, 재건축 들어봤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 이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중개사분들은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재건축할 때 조합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을 몇 개 받아가는지 이걸 자세히 알고 있어야죠. 이걸 이화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한다. 이건 줄여가지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혹자는 이걸 도정법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도시정비법 이렇게. 그래서 6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지로 갔을 때 사업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바로 사업법이 되겠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법을 공부할 것이다. 이제 개발의 지역에 가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 당연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죠. 건축물을 짓는 절차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7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또 주택에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일까요? 주택법이겠죠. 주택법. 주택을 짓는 절차를 주택법에서 공부하죠. 여기서 또 7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그럼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다 건축물과 주택에 관련된 법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주택도 건축물 맞습니까? 주택도 건축물이다.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공장을 지을 때 무슨 법? 건축법. 사무실을 지을 때 건축법. 상가를 지을 때 건축법. 주택 지을 때 그때 달라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할 때도 있고요. 주택법 적용할 때 있다. 이것은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할 때,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다량 건설이라면 30개 이상, 집을 갖다가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이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주택을 5개 짓는다 무슨 법? 건축법. 근데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죠. 이건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보전지역으로 가보자. 보전지를 가게 되면 산도 있고 농지가 있을 겁니다. 이건 보존토지인데요. 산지에 관련된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임야에 대한 법이죠. 산지관리법이 있고 농지에 관한 법이 바로 무슨 법? 농지법이 있다. 농지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농지법은 2개의 문제가 출제되죠.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랄지 농지를 바꿔치는 그런 절차를 농지법에서 공부하죠. 그럼 산지도 중개물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지관리법은 시험 대상에서 뺐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법이 7개가 돼요. 그럼 한 과목에 너무 많은 법이 되니까 이건 뺀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무할 때는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나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농지법만 공부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개 과목 시험에서 전혀 다른 이렇게 6개의 법을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 과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왜 어렵게 보느냐. 일단 딱딱해요. 딱딱하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자는 이걸 공포의 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공포의 법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합니다. 작년 29회 시험에서요. 대부분 공법이 다 떨어집니다. 공법이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무더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준비하는 분들은 공법 때문에 준비하는 분이 많다고 봐요. 그럼 이거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 몇 점에 갖다가 몇 점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일단 합격하려면 몇 점 이상 해야 돼요? 40이라고요? 평균 60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은 60점을 맞아 놔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과목에 민폐를 안 끼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점 나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70점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득점의 목표를 일단 70점대로 잡자. 이걸 목표로 딱 잡는 거죠. 이렇게 목표로 잡아놓으면 이거보다 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되게 이제 60에서 65점 정도. 요게 나의 득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맞춰서 공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90점의 목표를 맞춰서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 공법 하나만 가지고 6개월을 열심히 해야 돼. 다른 건 안 해야 돼.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배제할 건 배제하고 시험에 나올 걸 위주로 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목표로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아직 모의고사 안 봤죠? 한 번도 안 봤죠? 3월 달부터 보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를 딱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점수가 나오기 도저히 안 되죠. 처음에는 한 20에서 30점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점수를 처음에 딱 맞으면 처음에 좌절합니다.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한 몇 달 들었거든요. 책도 공부했고.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4월 때 또 봤네? 그랬더니 이 점수를 그대로 고수합니다. 이 점수가 한 5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6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 나는 역시 내 스스로를 너무 확대 해석했구나. 이제 스스로 실체를 알았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 7월 달에 2차를 많이 포기하죠. 이것은 바로 이 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공법은 언제쯤 점수가 나온다? 9월 달쯤 나와. 시험 보기 한 50일 전에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 4, 5, 6 이렇게 계속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문제풀이에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접근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풀어줄 겁니다. 근데 공법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법은 문제를 갖다 먼저 풀어주면 이론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 엇박자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6월 달까지는 철저하게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7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단 이제 5월 달, 6월 달쯤에 기출문제 특강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요 5월 달, 6월 달에 막 오후나 이쯤에 아니면 1월쯤에 해가지고 기출문제는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상 문제는 7월부터 들어가죠. 요걸 해봐야만 9월 달쯤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8월 달까지는 자기 점수에 연연해 마시고 열심히 기본서를 가지고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 자꾸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 정도 했고요. 이제 교과서를 어디다 펴놓으시냐 하면 5페이지를 잠깐 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추워요? 안 춥죠? 뒤에 좀 꺼주실래요, 저거? 팬 끄고 하자. 이렇게 팬을 틀으면요, 눈이 막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무서워요, 저를. 눈을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자, 이제 5페이지 보시면 04번에 행정조직장의 체계라고 나와 있죠? 책에 물론 잘 돼 있습니다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깐 보시죠. 프린트 1번을 보니까 행정조직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니까 체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체계를 대단히 중시하니까 행정조직 체계를 알지 못하면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행정조직체계입니다. 행정조직의 체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다. 중앙과 지자체로 나눠집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나누면 넓다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넓을 광자죠. 작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중앙자가 딱 들어가면 각 부처 장관을 뜻합니다. 책을 읽다가 중앙행정기관 중앙자가 딱 뜨면요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겠죠, 그죠? 우리 공법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근데 매번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했다가는 시간 다 가죠. 줄여가지고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를게요. 제가 앞으로 국토부 장관 그럼 어디를 얘기한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농지법이 시험 과목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와요. 이것도 줄여가지고 농림부라고 하죠. 농림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국장, 농장 그러지 마시고요.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제 지자체로 가면은 광역과 기초로 나눠집니다. 광역은 큰 지자체죠.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걸 특시라고 쓸게요. 줄여서. 특별자치시. 특시는 어디를 얘기한다? 세종시. 특별자치도 특도라고 쓰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얘기한다? 제주도. 그 다음에 일반 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크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시도라고 쓰자. 그럼 요 시는요, 일반시가 아니에요. 요 시는요,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뒤에 도가 나오죠? 따라서 이때 시는 도와 레벨이 같은 거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시까지를 뜻한다. 그 다음에 도가 있죠? 요 도는 특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광역 안에 조그만 자치단체를 기초라고 해요. 그럼 따져보자. 특별시, 광역시에 구가 있나요? 구? 있죠. 구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있잖아, 그죠?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선거로 뽑나요? 그래서 자치구라고 한다. 선거로 뽑는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나요? 군?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죠. 광역시는 군이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시, 특도는 따지지 마세요.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을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자가 들어갑니다.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 기초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와 군으로 돼 있잖아, 그죠? 시도 있고 군도 있다. 그래서 기초는 바로 시군 구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는 무슨 구라고요? 자치구로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뜻한다. 그럼 보자고요. 여기도 시가 나오고요. 여기도 시가 나온다. 글자는 똑같은데 직급이 전혀 다르다. 요 시는 도 앞에 있기 때문에 도와 레벨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를 뜻하는 거고, 요 시는요. 군수, 구청장과 레벨이 같으니까 일반시를 뜻한다.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그럼 이 시를 다시 둘로 나누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눈다.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 50만 이상을 대도시. 그게 아니면 대도시가 아니지. 그럼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시장 혼자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도 구를 둡니다. 구청을 두는데 요 구는 이 구랑은 전혀 다르죠. 이 구는 시장 군수와 직급이 같은 자치구, 선거로 뽑는다. 이 구는 시 밑에 있는 구죠. 이것은 비자치구라고 한다. 선거로 뽑지 않은 임명직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는 대도시 맞나요? 안산시 50만 이상이죠. 안산시에 단원구가 있잖아요. 요 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뭐 수원시 영통구라든지 이런 걸 뜻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급별로 나눠보니까요. 장관이 있고요. 시도라고 하는 광역이 있고 시군구라는 기초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장관을 상급자라 보고 시도를 중급자라 보고 기초인 시군구를 하급자라고 본다.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입니다. 공법은 체계를 중시하니까 상급자가 중급자를 주면 중급자가 하급자를 주는 겁니다. 얘가 직접 얘를 상대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하급자가 중급자를 주면 얘가 장관을 대한다 이거죠. 체계성을 중시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있대요. 특별시에 가면은 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20몇 개의 구로 돼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구별로 계획을 만들거나 사업을 합니까? 특별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별로 권한이 있다, 특별시장에 권한이 있다. 특별시장에 갖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특별시장에 갖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구청장에게 맡긴다 뿐이 위임한다고 그러죠.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이 있습니다만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있다. 그럼 특시, 특도는 따질 거 없겠죠? 모든 권한 얘네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와군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있으면 시흥시도 있고 가평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시흥시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나요? 도의사에게 있나요? 시장에 있고. 군청은 군수에게 있겠죠? 그래서 이 도는요. 도는 시와 군으로 돼 있지만 모든 권한은 도지사가 있는 게 아니죠. 시, 군에게 있다. 그럼 도의사는 뭐 하는 거예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고요. 도지사는 통합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표시한 6개가 있어요. 이 6개는 직접적 권한을 갖는 행정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하죠. 행정의 기본 단위. 이게 6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편의상 6인이라고 부를게요. 6인. 그래서 앞으로 6인 하게 되면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모든 권한 얘네한테 있다. 그래서 공법책을 읽다 보면은 6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단위로 하여 계획도 만들고 사업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가름하고 갑니다. 상급자가 누구라고요? 장관. 중급자는 시도지사. 하급자는 시군구 알아두시고요. 6인이 누굽니까? 6인? 특, 광, 특시, 특도, 시군 이것을 6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프린트 보시면 행정의 기본 단위 6인 나와 있죠? 그거 체크 좀 해주세요. 6인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정계획이 나오죠. 행정계획. 행정계획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에 맞추어서 하자 이거예요. 자, 프린트 계속 보는 겁니다. 프린트 이번에 행정계획이 나와 있죠. 그럼 행정계획의 특징부터 살펴보자. 여기까지 마저 보고 책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특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4가지 적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합니다. 행정청만 수립한다. 행정계획을 행정청이 아닌 자는 수립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이것도 공법이니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상위와 하위의 체계가 있다. 상하위 체계가 있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체계가 있다. 세 번째, 이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겠다.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체계가 있게 되고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된다. 이 적합을 다른 말로다가 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부합이 딱 나오면 적합과 똑같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네 번째, 분명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상식을 벗어나고 있잖아 지금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합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해줘요, 바꿔주세요 이런 사유가 되는 거죠. 취소, 변경의 사유.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적합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나 변경 사유라는 겁니다.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체계라고 나올 겁니다. 체계는 저 왼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계획은 체계가 있다고 했고요. 그 체계가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 체계라고 되어 있죠? 자, 가장 위쪽에 국토종합계획이 나오죠. 국토종합계획. 요거 밑에가 광역도시계획. 요거 밑에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 밑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계획만 다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6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아까 무슨 법이었었죠? 국토법률이 있었죠? 국토법률에 의하면 요 세 가지 계획은 국토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시험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법이 아니에요. 국토기본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다만 왜 썼다? 체계를 잡음에 있어서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국토자로 시작되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 대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장기적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 바로 국토종합계획. 따라서 이 계획은 시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자. 최상위 계획입니다.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겠죠? 이건 2개 이상 적입니다. 2개 이상 적을 묶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흥시와 안산시를 묶는 거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권역 섹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죠. 2개 이상을 묶은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자, 2개 이상을 묶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요 계획은요, 맨 먼저 계획부터 만드는 게 아니죠. 광역계획권을 먼저 설정해 놓고 요 계획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단일적입니다. 하나의 단일적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뭐 시흥시면 시흥시, 안산시면 안산시 단일적을 대상으로 한다. 요 단일적은 당연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행정의 기본 단위 6인 지역이 되겠죠. 6인 지역의 하나의 단일적의 방향을 잡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보잔 말이에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다? 방향 제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방향을 먼저 잡고 나중에 집행해야 됩니다. 선 방향 후 집행이죠. 이것은 전국 방향, 2개 이상적 방향, 단일적의 방향. 위쪽으로 갈수록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이 방향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실행하는 계획이 나온다.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시가 있다. 여기 안산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 단일지역입니다. 자, 단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시로 교육했다 방향을 잡아요. 시흥시에다가 교육도시 방향을 잡는다. 무슨 계획 갖고 잡는다? 무슨 계획? 단일지역이잖아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가지고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이래야 되죠. 이건 무슨 계획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이렇습니다. 두 개를 묶어야죠. 시흥시와 안산시를 이렇게 묶었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로 키우겠다 방향을 잡습니다. 이거 무슨 계획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가지고 잡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무작정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 섹터를 먼저 만들어야죠. 이 섹터를 뭐라고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틀을 잡자. 맨 위에 무슨 계획?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맞습니까? 부합하지 않았을 때 이 관리 계획은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니지. 취소나 변경 사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묶어보자 이거지. 묶으면 공통적인 용어가 있어요. 도시군자가 보이고요. 계획자가 보이죠.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하게 되면 방향을 잡는 기본 계획과 집행하는 관리 계획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시가 있다고 쳐봐. 시흥시에 잘 들으셔야 돼요. 시흥시에 도시군 계획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도시군 계획을 만들었으면 방향도 잡고 집행도 했다는 얘기죠. 방향도 잡고 집행도 했으니 기본적인 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6인 지역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이죠. 6인 지역의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6인 지역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맞아. 세 번째, 구속성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계획을 여러 가지 요인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구속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따른 분류가 중요합니다. 물론 행정계획을 기간에 따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장기다, 단기다, 중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만 방향을 잡는 것은 장기겠어요, 단기겠어요. 방향은. 주로 장기적 방향이 의미가 있겠죠. 집행하는 건 장기겠어요, 단기겠어요, 중기겠어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집행의 내용이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 이건 그때그때 달라. 그러나 방향을 잡는 건 주로 장기일 겁니다. 별 의미가 없고요. 국민에게 그 계획이 구속성을 줄까 말까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구속을 하면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 자, 도표를 보시면 되죠.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안일비자죠. 자, 그러면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속적 계획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봐야죠. 구속적 계획도 행정계획 맞습니까? 맞죠? 그럼 상급청이 만든 계획은 하급청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을 구속하겠죠. 동그라미 딱 치고. 또 이름이 구속적이기 때문에 국민도 구속합니다. 국민 구속에 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을 구속하니 국민에게 처분성이 있잖아요. 처분성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그 밑에다가 행정처분이라고 적자. 처분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그럼 그 처분을 받은 국민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따질 수가 있겠죠?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행정정송에다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비구속으로 갑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행정청을 구속한다, 안 한다? 자, 보세요. 비구속적 계획도 행정계획 맞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은 구속하는 거예요. 다만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구속 X. 그러니까 구속이다, 비구속이다는 얘기는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하고요. 국민을 구속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X.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안 불러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 행정지침이라고 한다. 행정지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저 하급청에게 지침 정도 될 수 있는 행정지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종류를 보자 말이에요. 종류. 자, 지금 계획을 나눠보니까요.
방향을 잡는 거와 집행하는 계획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계획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까요? 방향이에요? 집행이에요? 어떤 계획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냐고요? 집행이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 종류에다가 집행 실행이라고 적으세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다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러나 비구속적은 방향이라고 적고 또는 장기적 계획이랄지 방향을 잡는 계획은 비구속이다. 그럼 되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5개의 지문을 딱 주고요. 다음 중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으로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건 이렇게 따지면 돼요.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의 이름에 무조건 기본자가 들어가. 기본자가 있으면 따질 게 없습니다. 비구속적. 또 종합자가 들어가. 이름에 종합자가 있으면 무조건 비구속이다. 그래서 여기 보자고요. 종합자 있으니까 따질 거 없어요. 비구속. 기본자 있죠? 비구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속성 유무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좀 쌀쌀하시죠? 또 그죠? 뒤에 번 좀 미안하네요. 다시 켜주세요. 다시 좀 켜주세요. 리모컨이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리모컨이 없네요. 그 뒤에 앉은 분 오늘 좀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네. 제가 나중에 커피 사줄게. 자, 그럼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교과서로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행정학자가요. 행정청을 또는 국민을 어떻게 부르느냐. 행정청을 내부로 보고요. 국민을 외부로 본다. 학자가 정한 거예요. 이렇게. 행정청을 그냥 내부로 보고 국민을 외부로 보자. 그럼 보세요. 구속적 계획은 행정청도 구속을 하고 국민도 구속하죠. 쌍방을 다 구속하죠. 그래서 그걸 쌍방적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쌍방이 들어가니까 좀 투박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론 내부도 구속하지만 외부인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을 다른 말로다가 외부 구속적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구속적이다. 국민을 구속한다 이거죠. 그럼 비구속적을 보자고요. 비구속적은 행정청만 구속을 하고 국민은 구속을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내부 구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속적을 내부 구속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어디 피시냐면요. 쭉 넘기셔가지고요. 페이지 16페이지 보세요. 무슨 법부터 시작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법이죠? 국토법률이었었죠? 국토법률을 시작할 겁니다. 그 맨 위에 제목이 없는데 전 페이지 있거든요. 전 페이지 잠깐 볼까요? 2장을 거꾸로 넘기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시고. 자, 우선 이 법의 02번을 볼까요?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용어를 자세히 여기 살 필요는 없어요. 뒤에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1부터 4까지를 묶어주세요. 1, 2, 3, 4를 묶었습니다. 아까 했던 거 복습할게요. 자,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이건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이라고요?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돼 있죠. 광역계획권 밑줄 하나 딱 쳐놓고요.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2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끝줄에 보면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이라고 할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2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3번에 도시군 기본이 있고요. 4번에 도시군 관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에다 밑줄. 지구는 크다, 작다? 작답니다. 안산시에 고잔지구 있죠? 들어보셨나요? 고잔지구는 지구 그 지구예요. 안산시 전부가 아니죠? 안산시 일부를 특화시키는 겁니다. 동네 개념이라고 보세요. 거기다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적자.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기획이 나오면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가 나옵니다. 일부라 밑줄.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이걸 매번 시험에 전부라고 냅니다. 전부 그러면 X. 지구는 작다니까 일부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갖고요. 11번에 기반시설 밑줄 치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13번에 광역시설 밑줄 딱 쳐놓으세요. 기반시설과 광역시설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에다가 이렇게 뜻을 좀 적고 갈까요? 기반시설에다가 여러분들 기반이라는 건 기본과 비슷한 뜻이잖아요. 자, 받아 적자. 어느 도시를 기반시설의 뜻입니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 이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를 꾸며주려면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전기수도 가스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된다. 세 개만 얘기해보자. 도로, 공원, 학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13번에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광역은 넓을 광자죠. 따라서 1, 2번으로 나눠지는데 1번에 보면 둘 이상 6인 지역이 걸쳐 있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둘 이상 6인 지역이 공동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항시 둘 이상이 나와야 되고 2개 이상이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이고요. 걸쳐 있는 것도 광역입니다. 자, 잠깐 또 이게 보실까요? 자, 여기에 A시가 있습니다. 여기 B시가 있습니다. A시에 도로가 있대요. 도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 B시에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시설? 기반시설. 자, 그런데 도로가 있긴 있는데 A시와 B시를 걸쳐서 도로가 지나갑니다. 두 개 이상이 걸쳐 있죠? 무슨 시설? 광역시설. 이제 B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A시와 B시가 공동 이용해도 광역입니다. 광역은 걸치지 않아도 돼요. 공동 이용하거나 걸쳐 있으면 광역이다. 이런 얘기죠? 확인하셨고.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겨줍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죠. 21페이지 맨 위에 바로 3번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의 지위. 자, 도시군 계획은 6인 확인하시고 6인 지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에 따른 기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끊어 밑주십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6인, 그리고 기본이 된다죠. 밑줄 친 거를 읽어보면 도시군 계획은 6인 지역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뭐하고 뭐? 기본과 관리.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기본과 관리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교과서를 24페이지를 딱 피세요. 지금까지는 총서를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요거는 시험 과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자세히 들어가는 게 2교시입니다. 요것은 수업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